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묘한 TV의 허묘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6월 3일 당대표 선거 때 대구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시 통치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정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당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를 구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젊은 대표로서 용감스러움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곳임을 의식해서 찬탄이든 반탄이든 모두 애국자임을 인정하자는 그런 안전판을 던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사실 내년 대선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야권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지요. 또 벌써부터 여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15 사면서를 흘리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굿판을 먼저 벌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이후에 또다시 탄핵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누가 다른 의견을 내면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누나를 부라리면서 거친 언사를 내뱉는 분들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높으면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SNS도 보면은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 하면은 이런 식의 거친 언사, 아주 쓰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그저 자기 얼굴 대문을 내세우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신들의,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옳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면서 자신의 어떤 형편없는 인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자는 것이죠. 동등한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배려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내 의견이 중요하다면은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 말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신은 곧 민주주의를 운이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는 것이죠. 의견의 불일치는 민주주의의 공적인 삶의 지속적인 특징임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모든 사람의 공동적인 관점에서 상호 인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호 주고받는 어떤 상호 주관적인 상호관계, 즉 1인칭 복수의 관점, 수많은 나의 관점에서 고찰해야 유화론이나 아니면은 독백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탄핵에 찬성을 했든 아니면 반대를 했든 모든 주장은 동등하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럴 때 비로소 탄핵이 왜 정당했는가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준석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권의 통치불능을 탄핵의 정당성으로 그 이유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자라고 미숙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치를 통치가 불가능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놓고는 그것을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 논거로 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순환 논리에 불과하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는 것이지 우산을 쓰니까 비가 오더라 하는 것은 궤변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정치 행위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여부는, 그 판단은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좋으냐 라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옳다는 것은 the right,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다는 것은 the good,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과 정의라는 기본 원칙에 비추어서 과연 그 탄핵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자세지요. 절대 다수의 선택과 결단이었기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이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히틀러의 전체주의 사상이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 독재 시절에 많이 듣던 그런 소리 아닙니까? 여기서 지도자 대신 다수라고 그것만 바꾼 것 뿐이죠. 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운영돼야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의지나 결단에 따르면 큰일 나죠. 법과 원칙이 아닌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가 바로 독재 체제 아닙니까? 사실 히틀러 전체주의의 핵심 이론가가 누구냐면은 법학자인 칼 슈미트죠. 이 칼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은 도덕적 정당화의 관점과는 무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당화는 필요 없다. 히틀러의 결단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왈가왈부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에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탄핵의 정당성을 다수결의 의지요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의결되었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라는 제도적인 틀이 행하는 권력작용은 정당한 강제라는 부분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다수결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수결이 부여받은 법적 강제의 정치 권력은 도덕적으로 제어될 수 없는 것일까요? 도덕적인 규범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정치 행위가 옳고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과 정의라는 것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정치 철학자들의 생각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양 정치 철학사에서 무엇이 옳은가,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의견이 하나, 그 다음이 공리주의, 또 마지막 하나가 칸트의 도덕 이론으로 3대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란 뭐냐? 적법하고 중용을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편부당, 균형을 잡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죠. 또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기 위해서
17세기, 18세기 홉스, 아니면 로크, 루소 등의 사회 계약론이 있습니다. 이 사회 계약론은 계약적 협정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도덕률, 또 이와 유사한 존 롤스는 목적 합리적인 정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용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은 너가 하는 일이 보편적인 법이 되도록 해라. 생각해보고 해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우리 이거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너무 새끼 내를 이용만 해먹었구만.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이거 흔히 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이 칸트의 정언명령이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이게 공자님 일찍이 말씀하셨죠.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했는 거죠. 이 공자님 말씀이 흘러 독일로 가서 칸트가 그렇게 정언명령이라고 도덕률을 만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롤스도 무지의 배일에 쌓인 원초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아무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서 어떤 정의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근데 이분도 존 롤스도 나중에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정의 개념을 철회했습니다. 그 대신에 원초적인 상태의 어떤 정보적인 배경의 지위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가재, 붕어, 개구리든 아니면은 용이든 기회의 균등을 위한 조건들에 오히려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좌파 사상가인 독일의 위리겐 하버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수결의 가치는 촉박한 시간과 제한된 정보 여건 하에서 내린 결정이 공개 담론을 통해서 얻어진 합의 또는 정당하다고 추정된 타협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측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리겐 하버머스는 독일의 송두율 교수의 지도 교수로 알려질 정도로 좌파 성향이고 우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이분은 합리적인 담론을 추구하는 학자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무시한 사안을 다루면서 우리는 정말 엉성하게 진행했죠. 각종 의혹과 설을 언론이 제기하고 이를 수사를 통해 밝히기도 전에 국회에서 이를 근거로 탄핵안 의결부터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문도 같은 내용이었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그 언저리에서 이루어졌었지요. 각종 의혹을 밝히라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제 팀을 꾸리고 수사를 시작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절차는 벌써 저만치 앞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탄핵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과 정보와 사실 근거를 탄핵 시점에 소유, 확보하고 있었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 각종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 및 확정되었고 충분한 정보를 활용한 상황에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버머스가 이야기한 다수결의 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만약 시간의 제약이 풀리고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에 대해 정의에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대표 주장대로 탄핵은 정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최서원, 최순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록을 보면 최서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최서원 등 측근의 정책 및 인사 개입 요거 하나, 그리고 사기업의 금품 출연 강요 및 뇌물수수, 뭐 삼성이니 쭉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패, 이 세 가지가 크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뒤인 4월 9일 날 세월호는 바다에서 인양되어서 목포 땅 위에 올려져 가지고 이제는 샅샅이 뒤져볼 수 있게 됐죠. 정말 핵잠수함이 앞에 와서 들이받고 그래서 침몰시킨 거냐? 이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이야기되든 결정되던 그 시점에서는 배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온갖 의혹들이 다 나왔었죠. 또 저도 당시 아이패드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는 오면은 글을 읽기만 하지 가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당시 아이패드를 보고 거기에 붉은 글씨로 가필 수정해가 다시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만 해도 뭐 청와대에는 특별한 아이패드를 쓰는가? 하고 어리숙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었죠. 또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침몰할 때 왜 저녁 5시 내가 늦게 나와가 상도 모르고 맹하게 나왔느냐? 누구누구하고 시내 롯데 호텔에서 들어가가지고 연애하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구판을 벌렸다. 인신공양했다. 이런 소리들이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채 그저 돌아다니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 해서 그것이 탄핵 사유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동일하게 경비를 내고 객관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당시 탄핵에 이르게 된 사실, 그리고 그동안 밝혀진 정보와 사실을 정리해가지고 이를 당시 300명 국회의원들한테 다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면 당신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를 밝혀달라. 이렇게 해서 그 결정들을 취합해서 동일한 결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당시 의결은 인사에 관한 거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경우는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와 도덕, 그러니까 정의로운 결정, 정치적 결정을 하게 하는 유일하게 보장하는 방법이 바로 공개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시키는 것이죠. 이번 결정은 현실적인 권력 행사가 아님에도 뭐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스스로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인 주장이고, 또 투명성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담론적인 제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2016년 12월 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의 동일한 자료를 제공한 후에 뭐 재선된 사람도 있고 낙선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이 자료들을 줘서 그들의 의사결정이 어떤지 그 과정을 공개하고 그 결정을 모아서 탄핵의 정당성을 재확인해 보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탄핵 의결 결과는 찬성이 234, 반대가 56, 압도적이었죠. 기권 2, 무효 7, 불참 1. 그래서 이 300명들이 이렇게 투표 결과를 냈었습니다. 당시 야당 및 무소속이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 이렇게 해서 172석이 찬성표를 던졌고 새누리당 128명 중 62명이 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새로운 판단들을 취합한 결과 탄핵 의결에 못 미치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뭐죠? 당시 탄핵은 부당했다. 시간의 촉박함, 정보의 어떤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탄핵은 부당했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밝혀진 상태에서도 또 그 숫자가 탄핵을 가결할 수 있는 숫자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존 롤스나 윌리엄 하버머스의 이론에 근거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동등한 배려라고 했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정치적인 판단으로 남아야 합니다. 김대엽이 수사관을 사칭해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력 면탈에 대해 나 녹음 테이프가 있다, 내 수사관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유포했죠.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57만 980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회창 후보는 두 번째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김대엽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선동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1년 10개월 감옥살이 했죠.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 다시 합니까? 아니죠.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 지어졌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 후는 더 이상 탄핵이 현실 정치, 아니 미래 정치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탄핵의 발목을 계속 잡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준석 대표는 대표가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니 그냥 퉁 튀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타는 듯한 정의에 대한 목마름에 화답해서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담론적인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